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규제 합리화로 투자 장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투자 설명회까지 개최한 만큼 월가의 한국 투자 붐을 일으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2분기 미국 GDP 증가율 확정치를 3.8%로 발표했습니다. 잠정치 3.3%에서 0.5%포인트 상향됐고 시장 전망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추가 지표 반영 결과로 경기 확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줄고 예상치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안정세를 보이며 고용 둔화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물가 안정과 고용입니다. 간밤에는 여러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경기 호조를 나타내게 된 겁니다. 네, 이로 인해서 미국 GDP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정치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폭이었는데요. 견조한 고용지표 그리고 GDP 속에서 미국 3대 지수는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지수 0.5% 하락했고요. S&P 500도 0.5%가량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0.38% 하락세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이 AI 고평가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라클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자 나스닥의 지수 하락 압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확인해 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0.53% 상승하며 4.17%에 마감했는데요. 이 10년 국채금리 역시요. GDP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 전반적인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2% 하락했고요. WTI 국제 유가 역시 상승세로 0.35% 상승했습니다.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전장의 급등세를 뒤로하고요. 이 견조한 지표들이 발표된 만큼 금리 인하 필요성도 약해진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소폭의 상승세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M7 기업 종목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부터 살펴보자면요. 대부분의 M7 기업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애플과 엔비디아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1.81%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0.41% 상승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애플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인텔이 애플에게 투자를 제안했다는 소식에 애플의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41% 아까 말씀대로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61% 그리고 아마존도 0.94% 하락하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알파벳 0.55% 하락했고요. 메타 1.54%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 건 테슬라인데요. 이 전장의 4%를 급등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4.3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세로 빠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또는 2차 전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6일에는 PC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 또 GDP, 그리고 PC까지 물가 지표가 연일 상승되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향후 금리 결정에 따른 판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장의 경계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3%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 건 상승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여기에 미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는 점, 원달러 환율이 이 종가 기준으로 1,400원대를 넘어서면서 두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보인 점도 시장에는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에 동참했지만 이 개인만이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인데요. 삼성전자 살펴보시면요.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0.82% 상승하면서 86,000원에 안착했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조금 엇갈린 희비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0.28%가량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주목해야 할 건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가 견조한 흐름을 다시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3.88%나 급등했던 하루였는데요.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리튬 채굴 업체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LG에너지솔루션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29% 하락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15%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하나에로스페이스 0.95%가량 하락했습니다. 이 전장에서 조방원 섹터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지만 어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HH현대중공업 어제에 이어서 전장에 이어서 0.8%가량 상승했습니다. 또 현대차 그리고 KB금융까지 하락세로 마무리 짓는 하루였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15% 관세로 유럽 국가가 내리기로 확정이 됐지만 한국은 자동차 관세율 25%를 아직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기압 부진한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종목이 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11% 두 자릿수의 강세를 그리며 마감했는데요. 이 두나무 계열사 편입 기대감 상승했던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0.98%나 하락했던 하루였는데요. 다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는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던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매수 우위를 보이고요. 기관만이 홀로 순매도세에 동참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마이너스 2.05% 기록했던 하루였는데요. 이 알테오젠은 FDA 승인 소식에 강세를 보였지만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2차 전지주 역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51%, 3.19% 상승했던 하루인데요. 이 테슬라의 4% 급등 소식에 이렇게 반응했던 하루였습니다. 펩트론 3.1% 하락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8.86%로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모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큰 출애 물량이 나왔습니다. 파마리서치는 4%가량 하락했고요. 리가켄바이오 6.26%, 삼천당제약 4.44% 하락했습니다. 유일하게 HLB만 1.28% 상승을 켜내면서 빨간불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의 수혜기 대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켜냈는데요. 어제 시장을 정리해보자면요. 코스피 3,500포인트를 앞두고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의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섹터, 대표적으로 리튬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의 상승으로 2차 전지가 있었고요. 이 로봇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로봇을 출시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이 물류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던 하루였습니다. 종목마다 희비가 엇갈렸던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부담 요인이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기기 3인방 소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 XRP 소식입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퀄컴과 손을 잡았습니다. AI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이는데요. 일단 스냅드래곤 서밋 2025 무대에서 이 삼성전자 MX 사업부 사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력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삼성과 퀄컴이 함께 갤럭시 AI를 더 키우고 또 기술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은 이미 2년 전부터 갤럭시 S24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출시된 갤럭시 S25에는 퀄컴의 전용 칩셋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해서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이 기능은 사용자의 말을 기억하고 또 텍스트나 음성, 사진까지 함께 인식을 해서 맞춤형 작업들을 도와줍니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더욱더 강화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와 GPU, 그리고 AI 전용 칩인 NPU까지 모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특히나 NPU 성능이 37%가량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은 이 신형 칩을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6에도 넣을 예정입니다. 결국에 이번 협력은 삼성의 AI폰 전략이 퀄컴과 함께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퀄컴과 손을 잡고 지금 현재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포부로 보입니다. 뭐 CPU, GPU뿐만이 아니라 NPU까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소식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갤럭시 AI를 더 넓게 확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어떻게 목표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의 계획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일단 최원준 사장은 올해 말까지 4억 대 이상의 기기에다가 갤럭시 AI를 심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단순히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과 PC,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XR 기기까지 갤럭시 생태계 전체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앰비언트 AI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기기가 먼저 알아서 반응하는 AI인데요. 예를 들어서 평소 사용하는 시간이나 위치, 습관을 파악해서 필요한 정보를 먼저 띄워주는 식입니다. 이 말 그대로 옆에서 늘 알아서 챙겨주는 개인 비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 전망도 삼성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I 스마트폰 출하량이 2027년에는 5억 5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체 스마트폰의 40% 이상이 이제는 AI 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의 4억 대 보급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크게 잡은 게 아니라 이런 AI 대중화 흐름을 선도하겠다라는 전략적인 선언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이 AI 시장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 아무래도 삼성과 퀄컴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그런 발표의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자체 칩인 엑시노스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냅드래곤을 강조한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무대에서 눈에 띄었던 건 지금 삼성이 자사 칩인 엑시노스보다 스냅드래곤을 앞세웠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원준 사장은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최고의 AI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능을 퀄컴의 칩셋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인데요. 사실 이 삼성과 퀄컴은 이미 오랜 파트너입니다. 휴대전화 초창기부터 통신칩을 함께 만들었고요. 지금은 AI폰과 PC, 또 XR 기기까지 협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최 사장이 퀄컴 CEO와 함께 포옹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도 이런 관계를 잘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엑시노스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삼성은 계속해서 엑시노스를 개발하고 있고 특히나 AI 연산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는 쪽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일부 모델에는 지금 또 엑시노스가 들어가고요.
앞으로도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를 함께 쓰는 투트랙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신뢰도가 조금 더 높은 스냅드래곤을 전면에 내세워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전략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엑시노스를 업그레이드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AI 기기, IoT, 그리고 웨어러블 등으로 확대를 해서 자립성과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결국에 갤럭시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겠고요. 엑시노스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는 스냅드래곤을 앞세워서 AI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엑시노스를 더 키워서 자체 역량을 높이겠다라는 전략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이번 협력이 어떻게 성과를 내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노후 전력망 교체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기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전력기기 3인방이라고 하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지금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지금 해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효성중공업부터 살펴보시면요. 일단 북미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주액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북미 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차단기를 수주했고요. 최근에는 미국 최대 송전망 운영사와 765kV 초고압 변압기, 리액터, 또 차단기까지 묶은 이런 대규모 계약들을 체결했습니다. 송전망 전체를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공급한 그런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죠. HD 현대일렉트릭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미국 텍사스 최대 전력회사와 2,700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총 24대를 공급하는 단일 계약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2011년부터 현지 공장을 운영해 왔고요. 오는 2027년에는 엘라베마 공장 증설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미 공급 능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 이제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빅테크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관련 수주액만 하더라도 4천억 원 가까이 되고요. 단순한 변압기 공급을 넘어서서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배전기기까지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매출 비중도 지난해에는 20%에서 올해 2분기에는 33%까지 올렸는데요. 이렇게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력기기 3인방 모두 지금 북미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력망 교체가 왜 이렇게 큰 기회로 주어지게 되는지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지금 핵심은 미국의 전력망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 전력망의 70% 이상이 지금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설치가 된 건데요. 이미 가동 수명인 4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실상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실제 수치로 보시면 더 분명합니다. 이 한국의 대미 변압기 수출 비중은 2020년 26%에서 지난해에는 63%까지 뛰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거고요. 올해 상반기 대형 변압기 수출액도 약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전년보다 120%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또 전기차 충전소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765kV 초고압 송전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력을 한 번에 멀리 또 대량으로 보내면서도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효성중공업이 이 분야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것도 바로 이 기술력 덕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구조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은 세계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주사들은 단가를 맞춰주면서라도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미국의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수명이 다다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전력망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유럽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전력망 설비의 약 40% 정도가 지금 40년 넘게 된 만큼 역시나 이쪽도 교체 수요가 상당한데요. 지금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전력망에만 약 82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미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사와 맺은 850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영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수주 성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유럽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는 영국의 전력사와 연이어서 초고압 변압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핀란드 기업과 친환경 고압 차단기 공급 계약까지 성사를 시켰는데요. 스웨덴과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쌓아왔던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유럽의 친환경 전력망 교체 수요를 빠르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GIS, 즉 가스 절연 개폐기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GIS는 차단기와 단로기를 하나로 묶은 설비를 말합니다. 유럽의 까다로운 친환경 규제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크고요. 글로벌 대형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내놓지 못한 170kV 이상의 친환경 GIS를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기술 차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럽에서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노후 전력망 교체라는 두 가지 흐름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력기기 3사도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지금 시장을 공략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전력이 노후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기기 관련된 3인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까지 여러 가지 지금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3인방이 크게 또 관련돼서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전력 시장 인프라에서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나온 데 이어서 지금 현재 옵션 거래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반응이 더욱더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소식은 시장에서 굉장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번에 미국 자산운용사인 렉스 오스프리가 내놓은 건 XRPR ETF라는 현물 ETF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 거래 기능이 새로 붙게 된 거고요. 옵션이라고 하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정해서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거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이 덕분에 투자자들이 XRP 가격이 요동칠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반응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상장 첫날 거래액이 3,77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출시된 ETF 중에서 가장 활발한 출발이었습니다. 특히나 거래가 시작된 지 90분 만에 2,400만 달러가 몰리게 됐고요. 기존의 XRP 선물 ETF 첫날 거래량보다 5배 넘게 많은 결과였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옵션 거래 도입은 XRP의 유동성을 키우고 또 파생 상품 시장 활용도를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출시된 ETF 중에 가장 활발한 출발이었다라는 점에서 또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ETF와 옵션 거래 도입이 맞물리게 되면서 XRP 가격이 최근엔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요즘의 시장 분위기 움직임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XRP 가격이 최근 몇 주 동안 굉장한 조정세를 보이다가 이번 ETF 효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간밤에
어젯밤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조금 조정받는 흐름이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요. 그래도 지난 9월 22일에는 2.69달러까지 내려가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옵션 거래를 개시하고 또 ETF 기대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현재는 한 2.75달러 선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제 투자 심리를 키우는 건 단순히 가격 반등뿐만이 아닌데요. ETF 자금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 사흘 만에 3천만 달러 이상이 몰리게 됐고요. 게다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최근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신규 상품 출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과 피델리티 등 대형 운용사들이 줄줄이 XRP ETF를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가 승인에 대한 가능성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될 경우 1년 안에 8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흐름은 바로 규제 환경입니다. 지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파생상품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쉽게 말해서 달러나 국채를 토큰으로 바꿔서 담보로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파생상품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동시에 커질 수가 있고요. 이건 역시나 XRP 같은 자산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좀 변수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규제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는 XRP 관련해서 ETF 추가에 대한 승인 여부가 또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매달 진행되는 리플의 대규모 언락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 같은 경우에는 리플에게 운명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일단 바로 10억 개의 언락 일정이 있는데요. 리플은 2017년부터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매달 10억 개의 XRP를 시장에 풀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굉장한 공급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SEC의 현물 ETF 추가 승인 여부인데요. 지금 현재 프랭클린 템플턴과 위즈덤트리, 그레이스케일 등 6곳의 운용사가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최종 기한은 10월 중순 이후로 지금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다시 연기가 된다면 기대 심리가 한풀 꺾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10월에는 XRP 선물 옵션을 출시하고 JP모건이 XRP를 매집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게 되면서 기관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시에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감도 가져보셔야 되니까요. 앞으로 10월에 XRP가 제도권에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여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XRP 같은 경우 ETF와 함께 좀 투자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10월에 큰 이벤트가 있죠. 언락뿐만이 아니라 SEC 결정이라는 큰 고비가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가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얕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또한 지금 11만 달러가 붕괴가 됐고 리플의 가격 또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규제 합리화로 투자 장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투자 설명회까지 개최한 만큼 월가의 한국 투자 붐을 일으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2분기 미국 GDP 증가율 확정치를 3.8%로 발표했습니다. 잠정치 3.3%에서 0.5%포인트 상향됐고 시장 전망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추가 지표 반영 결과로 경기 확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줄고 예상치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안정세를 보이며 고용 둔화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금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과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 완화로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든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경제 지표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한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얕아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 하락을 했고요.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5% 하락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더 하락폭이 짙었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경제 지표에 대한 이유 때문이겠죠.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 관련해서 그리고 이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계속해서 강하게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GDP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GDP에서 깜짝 성장을 보이게 된 겁니다. 경기가 다시 호조를 보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관련해서도 같이 깃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GDP가 3.3%에서 3.8%로 상향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역시 이 투자자들 위험 회피로 좀 대응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GDP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최대폭으로 깜짝 성장을 한 만큼 이전까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고용 부문입니다. 사실 연준이 계속해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방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죠. 사실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한 배경에도 고용에 관해서 하방 위험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하회를 하게 된 겁니다. 고용 둔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감이 해소가 됐다라는 점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다시금 좋아지려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얕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3대 지수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반영이 됐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흐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세 가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마감하자마자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매출 성장도 있었고요. 고관세 부담이라든지 경기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소모가 됐다라는 점으로 함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주가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0.2% 정규장에서 빠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전히 고관세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려사항이 있다라는 점으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소비주 관련돼서 주가 추이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아이온큐도 살펴볼까요? 요즘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죠. 양자 컴퓨팅의 대표 주자인 아이온큐 1년 동안 거의 4,000% 폭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습니다. 업계 최초이자 신기록인 알고리즘 큐비트를 달성했다라고 간밤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6% 빠지게 됐습니다. 단순
단숨에 좀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아 급수적으로 그래도 양적 컴퓨팅 관련해서는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도어도 보겠습니다. 오픈도어는 10%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데요. 글로벌 트레이더 4에 함께 지분 공시화뿐만 아니라 이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해서 호조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주택 판매가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 오픈도어에서는 상승세 보였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깜짝 성장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죠. WTI 국제 유가 또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장 마감 후에 틱톡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도 사업권을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비트코인마저 좀 붕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다시금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의 뉴욕 증시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히트맵 통해서 종목별로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한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도 조금은 엇눌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이죠. 0.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브로드컴은 0.9%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밖에 소부장단에서도 조금은 하락한 흐름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인텔이 좀 강했습니다. 8% 강한 상승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텔이 애플과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다라는 블룸버그의 통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탁 생산 업체죠. TSMC와도 지금 제조 투자뿐만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접촉한 상태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 애플 관련해서 그리고 인텔에서는 계속해서 TSMC와의 협력 관계도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간밤에 는 급등했다라는 소식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보시면 오라클의 주가가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5%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오라클 관련해서 지금 이 지주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지금 매도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계약 매출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면서 경고를 한 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틱톡과 관련해서도 지분 투자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라클의 주가를 상방으로 이끌진 못했습니다. 이런 관련된 투자 소식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분 투자 그리고 이 과대평가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경고사항이 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 밖에 테슬라 주가도 오랜만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연일 좀 잘 갔던 흐름이었었는데 테슬라가 4% 넘게 빠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환경보호청에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던 이 자동차 관련된 배출가스 규제를 유지해달라라고 테슬라가 촉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처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테슬라 안에서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해성 판단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테슬라 주가 추이들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메타도 살펴보겠습니다. 1.5%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 광고 타겟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사용하겠다라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안에서 그리고 구글과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라이릴리도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유방암 신약 관련해서는 FDA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임상 실험을 하나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호재는 있었지만 좀 악재가 조금 더 반영이 된 모습이니까요. 이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다 보니까 좀 더
압력이 위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다시금 좀 약해진 건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중요하겠고요. 오늘 밤에는 PC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연준이 아무래도 물가 안정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어떤 지표가 나오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제장의 우리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0.03%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코스피 지수 3,300선 돌파 이후에 3거래일 만에 3,400까지 뚫긴 했었는데요. 3,500선이 아직까지 좀 못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코스닥도 0.98%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중요했죠. 1,400원을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 2달 만에 최고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또한 커졌습니다. 관련해서도 환율 주가 추이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밖에 어제 특징적인 흐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제 네이버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상한가 간 뱅크웨어 글로벌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리튬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리튬 관련해서 지금 지분을 취득하겠다라는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리튬 기업들이 동반 이 상승 흐름을 가지게 됐고요. 이 SM100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진입했다라는 소식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게임주가 또 오랜만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특히나 펄어비스가 6% 상승 흐름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 출시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이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금 뉴욕 증시와 함께 맞물려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문가 측에서도 당분간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으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1위, 2위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입니다. 내년에 코스피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오늘의 주가 추이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강하게 올라왔죠.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네이버가 업비트를 품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핀테크와 가상업계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소식이 나온 거게 됩니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네이버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결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국내 1위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힘을 합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음 장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모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아직 제대로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만이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CBDC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좀 배제하게 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까지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EU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계속해서 규제를 지금 표준화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또한 가상자산을 핵심 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프로젝트 가디언이라고 해서요. 자산의 토큰화를 선도화하면서 글로벌 허브로 노리고 있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사항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할까요? 업비트 안에서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들도 사기 위해서는요. 중간 단계인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코인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데요. 이 중간 과정이 없게 됩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국제 송금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은행 경로를 맞이하게 되면요.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몇 초는 아니더라도 몇 분 안에, 하루 안에 바로 완료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수수료 또한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안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의 뉴스가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내 1위 간편 결제 업비트와 그 네이버 페이와 업비트가 만나게 된 거죠. 이 안에서의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포괄적인 주식 교환입니다. 현금 대신에 신주 발행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안에서도 규제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소 투자와 송금 목적으로 간접적으로만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건데요. 내달 발표될 2단계 가상자산법 이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정식으로 발행이 되게 된다면 역시나 실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되는 전망이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양사가 이사회를 열게 됩니다. 이 안건이 승인이 된다면 네이버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큰 폭으로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제와 발행, 거래, 보관까지 여러 가지 좀 구축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9월이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 두나무에서 운영해온 플러스 관련된 비상장을 686억 원에 인수한 것이 가장 큰 이례가 되겠습니다. 이미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손쉽게 진입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크게 새로운 규제로 우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더 큰 발행과 정산까지 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제와 발행, 거래, 보관까지 아우르는 초거대 자산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앞으로 이 가상자산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강점도 분명해지겠죠. 이 국내 최대 수준의 사용자 기반 그리고 커머스,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와 수요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두나무 역시도 자체 블록체인 메인 그리고 기화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뿐만이 아니라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적인 부분에서는 단순한 그냥 거래소 부분이 아닙니다. 이들이 손을 잡게 되면은 코인베이스나 페이팔처럼 정말 글로벌 선두 주자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급을 갖추게 되고요. 비자뿐만이 아니라 마스터카드 같은 세계 결제 네트워크까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너지가 절대 아니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큰 협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래셋 증권에서도 크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8년에는 1조 원 규모고 2030년에는 5조 원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과연 초거대 가상자산 생태계로 탄생할 수 있을지 이 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도 체크해 볼까요? 네, 그럼 코인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두나무의 지분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주가 추이가 뜰 때마다 우리기술 투자가 가장 많이 또 탄력을 받는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위메이드까지 지금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뿐만이 아니라 어제 NHN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큰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쿠폰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소비 쿠폰 그리고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시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굴과 장비 쪽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라 한빛 소프트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협력 사항이 나온 만큼 어떠한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안을 추진할 TF팀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TF까지 출범한 만큼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법률 제정을 또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등 관련된 법들이 제정이 될 수 있을지 올해 안에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지금 업비트를 품에 안는다라는 초거대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관련돼서도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주가 추이도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더 클로즈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네이버와 두나무를 중심으로 한 이 스테이블코인 이야기 먼저 들으셨다면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 국내 기업들의 협업이나 지분 그리고 상표권 출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 국내 빅테크가 가상자산 생태계를 더 품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원화에 연동이 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좀 속도를 내면서 은행부터 카드사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법이 준비되니까 시장도 당연히 준비해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안에서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 이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 바로 어떤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 중인지 한번 판도 변화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카카오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시대에서 첫 승자는 카카오페이가 될 것이다 라고요. 그 이유로는 일단 선불 충전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불 충전금이란 이 스테이블코인 담보에서 자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이용자 기반이 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선불 충전 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에서 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돈을 충전하고 이 안에서 쓰지 않은 잔액이 바로 선불 충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쓰지 않은 잔액이 많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간편 결제 시장에서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 기업이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2025년 1분기 기준 약 5,919억 원 규모의 선불 충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이 선불 충전금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적인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과거의 카카오페이 주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25일 이 지점인데요.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11만 4천 원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비교해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가 떨어진 상태긴 하지만요. 여전히 증권가들은 이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테마로 기존 저점에서는 대폭 상승을 했고 앞으로는 7에서 8만 원대까지 추가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는 4만 9천 원에서 5만 8천 원까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카카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숲을 다시 한번 봐볼 텐데요. 이 카카오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눈에 띄는 퍼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카카오페이라는 결제망,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수탁 기능까지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간주를 하고 전사 역량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상표권을 18건 정도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거에 발맞춰서 태스크포스까지 출범을 해서 앞으로는 카카오페이 증권까지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발행과 결제, 은행까지 모두 품은 국내 유일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카카오이기 때문에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기업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토스입니다. 같은 핀테크 기업이죠.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까지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토스도 마찬가지로 상표권을 대거 출원한 바가 있는데요. 24건 정도 출원을 하면서 지금 핀테크 기업에선 가장 많은 상표권을 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 원화인 스테이블코인 티커뿐만 아니라 USD 연동 티커까지도 수십 건 출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해외까지도 진출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겠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연동입니다. 따라서 토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결제 시장까지 염두를 해두고 USD 연동 티커까지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현재 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와 서클이 조금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미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이 지니어스 법안까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토스뱅크의 이번 USD 티커까지도 출원하는 이런 행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두 가지 핀테크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전통 금융사와 카드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전담팀 꾸렸고요. 마찬가지로 또 실증 테스트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그룹 회장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생기면서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NH농협카드가 상표권 12건을 출원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이미 신한과 KB, 우리현대, 롯데 등은 잇따라 상표권을 이미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카드사들이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코인 상용화에 대응을 하는 걸까요? 사실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 진입이 된다면 이 카드사의 본업인 결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 판도가 이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가 블록체인 지갑에서 가맹점으로 토큰으로 바로 보내면 은행도 카드사도 필요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중간 단계를 전부 건너뛰게 되기 때문인데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결제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 업황 자체에 이 생존 문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이 시장의 제도와 움직임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상표권 출원하고 있고요. 대응 방안들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카드사들은 존재 자체가 이렇게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부분을 방어하는 것과 그리고 기회를 잡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제2금융권과 보험권도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생활과 조금 더 가까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티오더와 수위의 협약인데요. 티오더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국 음식점 테이블 오더 시스템 1위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 수위의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는 건데요. 실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음식점에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될 때 QR코드로 찍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결제하는 구조로 우리는 주문을 할 수 있겠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고요. 소비자는 더 빠르고 안전한 결제를 통해서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아가서 티머니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교통결제 1위 사업자인 티머니죠. 이 티머니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듭니다. 최근 내부의 전담 태스크포스 마찬가지로 꾸렸고요. 상표까지 무더기로 출원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기업들의 동기는 같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결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제도권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이 안에서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 공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티머니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티머니는 이미 대중교통 안에서는 생활 밀착형 결제망을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인프라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해진다면 교통비 자동 결제는 물론이고요. 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증대되고 또 그리고 소액 해외 송금까지 확장이 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대중교통을 활용하게 될 때 현금을 충전해야 되거나 혹은 카드, 이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불편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티오도와 수의 협약 그리고 티머니까지 살펴본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투자용이 아니라 내 일상의 결제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결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IT 기업들이 글로벌로 뻗어나갈 전략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송금과 온라인 결제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 핀테크의 인프라와 기술력, 아까 카카오와 토스에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결합을 한다면 이 한국형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지금처럼 아까 살펴봤듯이 카드사부터 핀테크 기업들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쓰여야 이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 분석 능력도 충분하고 보안 역량, 요즘은 조금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갖춰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업들이 앞으로 뻗어나갈 길을 제대로 열어주려면 법제화와 이런 제도화가 필수겠죠. 결국 이렇게 튼튼한 길 위에서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결국에 잠재적인 위험들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지금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HBM 시장 관련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EU 합의 소식, 마지막으로는 제가 브리핑해드렸던 네이버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HBM 시장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가운데 지금 마이크론이 크게 실적을 개선하게 되면서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기업들도 잇따라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HBM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금 HBM 시장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추격 구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의 기준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가 6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21%, 삼성전자가 17%를 기록했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치면 결국에는 HBM 10개 중에 8개는 한국 기업이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세계 최초로 HBM4 개발을 마쳤고 양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내년 2분기쯤에는 첫 HBM4를 출하할 것이다 라고 공식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MTC가 신규 공장에 D램과 HBM 라인을 구축하려 하고 있고요. CXMT도 HBM3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또 자체 HBM을 선보이긴 했지만 속도가 기존 제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현재 우리 기업들과의 격차는 크지만 이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발빠르게 따라잡으려는 모습들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내년 HBM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이어가지만 그래도 마이크론의 속도전과 중국의 물량 공세가 얼마나 변수로 작용할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HBM 시장 안에서 지금 미국과 함께 중국까지도 계속해서 잇따라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1위고 마이크론이 2위, 삼성전자가 17%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3위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는 뚜렷한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측하고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사실 삼성이 상반기에는 확실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인증이 늦어졌고요. 또 중국향 보급형 이런 HBM 출하도 줄어든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출하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의 HBM3 12단 제품이 최근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서 북미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들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삼성의 HBM 출하량이 상반기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KB증권은 삼성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하반기에만 20조 8천억 원에 이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2021년 이후에 4년 만에 최대치고요. 이익 반등의 중심에는 바로 HBM 출하 확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상반기에 바닥을 찍었었던 삼성의 HBM 사업이 이제는 확실한 회복세에 들어서게 됐고 또 AI 투자 붐을 타면서 추가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이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HBM3 이 콜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이후에 이 시장 점유율을 더 키우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떤 부분을 더 강점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네, 지금 삼성이 좀 내세우고 있는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HBM4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은 지난 7월에 HBM4 개발을 마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보다 40%나 개선한 결과가 나왔고요. 속도도 초당 11GBps까지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 속도를 10GBps까지 올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업계에서는 가장 앞선 성능을 삼성전자가 확보했다라는 평가고요. 이미 엔비디아가 요구한 그런 성능보다 더 이상의 성능을 구현한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HBM4에서는 최신 1C 나노급 D램과 또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같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회사는 바로 삼성전자라고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량 생산 효율이나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생산 인프라 확대입니다. 중단됐던 평택 5공장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공장이 바로 HBM4 대량 양산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도 내년에 삼성의 HBM 점유율이 30%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HBM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생산 능력, 파운드리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내년도에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더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17%인데 지금 30%까지 더 늘리겠다라는 포부가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서 유럽산 자동차 관련해서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로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이 고율 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서는 이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관련해서도 관세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관세 조정으로
인해서 한국만 지금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단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협상이 지연이 되면서 아직도 25%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큰데요. 현대차 투싼을 예로 들어 본다면 출고가는 약 29,000달러 수준인데 여기에다가 25% 관세를 붙이게 되면 미국 현지 가격이 36,000달러를 훌쩍 넘게 됩니다. 이 반면에 경쟁 차종인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15% 관세를 적용하면 34,000달러 선에서 팔리게 됩니다. 그동안은 투싼이 비슷한 급의 차들보다는 1,000달러가량 저렴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한국 자동차만 높은 관세를 내고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판매 전략을 짜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에 이어서 유럽산 자동차도 15%로 관세율이 낮아진 상황인데요. 한국산 자동차만 25% 고율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완성차 쪽으로 계속해서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서도 위협이 있는 건데요. 실제 판매 상황뿐만이 아니라 점유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약 1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 업체들이 40% 넘게 가져가면서 압도적이었고요. 미국 브랜드가 30%대, 또 유럽이 10% 후반대 수준입니다. 이 한국은 점유율이 가장 낮긴 하지만 브랜드 수가 적다는 걸 감안하면 나름 선방한 수치였는데요. 성장세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1년 사이에 4.8% 늘었고요. 이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2분기에 전년 대비 16%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비용 압박입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올해 2분기에만 미국발 관세로 인해서 부담하게 된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차값은 올리지 않고 버티면서 점유율을 지키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만약 계속해서 된다면 가격 동결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됐는데요. 특히나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하게 됩니다. 일부 모델은 25% 관세가 붙게 된다면 벤츠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향후에는 이 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관세로 인해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2분기에만 지금 1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 비용이 크게 늘어날수록 기업 입장에서도 타격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관세 역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차와 기아는 이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좀 돌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일단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50만 대에 달하는데 앞으로도 제네시스 일부 차종도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동시에 현지 고용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용 효율화와 신차 전략이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반전기차 기조가 뚜렷해지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들이 대부분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하이브리드도 현지 생산 비중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국내 공장에서는 자동화와 로봇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려는 계획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만 타결이 된다면 저평가 매력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 그리고 글로벌 모빌리티 전환 흐름은 현대차와 기아의 여전히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들어온 그런 뉴스에 따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금액을 선불로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과 미국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유럽과 또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과 함께 계속해서 한 발 앞서고 있는 관세 인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지금 불리한 조건에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현지 생산 확대뿐만이 아니라 비용 효율화까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미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도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긴 한데요. 일단 인수 과정이 계속해서 좀 이뤄지게 된 만큼 앞으로 초거대 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수 추진이 이뤄지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인수의 핵심은 포괄적 주식 교환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새 주식을 발행하고요. 그리고 그 주식을 두나무 주주들에게 주는 대신 두나무 지분을 모두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지배 구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회사인 네이버가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그 손자 회사로 두나무가 들어가게 되는 형태인데요. 지금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현재 송치영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을 비롯해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나 하나투자증권 같은 여러 투자자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가 된다면 기존 창업자들이 경영에는 계속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회사 자체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이 되는 거고요. 어제까지 뉴스를 보면 네이버와 두나무 측이 모두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사회 안건 상정과 교환 비율 논의가 이미 오가고 있다는 점에서 빅딜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래도 네이버가 이제는 디지털 금융 플레이어로 변신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나무와 손을 잡았을 때 앞으로의 협력에 관한 그런 시너지가 굉장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핵심은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관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간 80조 원 규모의 결제망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페이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갖고 있는 두나무가 합쳐지게 된다면 그 얘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바로 결제를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핑과 송금, 투자까지 이어지는 실사용 생태계를 빠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이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AI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제로 증권가들의 분석을 살펴보면 네이버와 업비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현실화하게 된다면 2030년쯤에는 연간 3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온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단순한 간편 결제를 넘어서서 국내 디지털 금융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역시나 결제에서 투자까지 이어진다면 파급력이 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수가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국내외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국내 디지털 금융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일단 네이버는 지금까지는 은행업에 좀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만약 두나무를 품게 되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단숨에 변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넘어서서 글로벌 기업인 페이팔과 비자카드까지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두나무 입장에서도 이점이 큽니다. 현재 매출의 90% 이상이 거래 수수료로 나오는데 이 네이버의 생태계와 결합이 된다면 결제나 송금 같은 실사용 영역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형 빅테크 계열사가 되게 되면서 신뢰도와 투명성 또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수도 물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두나무를 품기 위해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허용할지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두나무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제 네이버 주가가 11% 오르는 양상이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장 일각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나중에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함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